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런데 경제 상황을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충격에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 계속되고 있고요. 유례없는 불안과 침체 속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올해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계속 될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평균 그 전망치 나오는 거 보면은 2024년에 3%대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1%대, 1%에도 1.5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그리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좀 5, 6% 그나마, 정도. 예. 예. 거기가 좀 괜찮고 우리나라는 전혀 좋을 전망이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 많은 그 기관에서 예측하는 숫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낮게 나옵니다. 예. 현재 많은 전문가들도 2024년 경제 키워드로 변곡점, 갈림길 등을 꼽고 있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기 복세조차도 미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역시나 보이던데요.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키워드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성장 고물가, 그 영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가장 안 좋을 거죠. 경제 상황 중에서.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또 한 2, 3년 계속되지 않을까. 그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다른 예전에 경기 충격 이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코로나 여파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임시 이제 위기는 넘겼는데 그 여파가 너무 큰 거죠. 그렇게다가 이제 전쟁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거의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고요. 또 하마스 그 분쟁도 그렇죠.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 여파를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상당히 느리게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들만 일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대국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분쟁을 좀 조금씩 시키고 우호적인 분위기로다가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럴 전망이 전혀 없잖아요. 게다가 내년에 그 미국도 대선이 있고 그 여러 나라들이 그 선거가 이제 또 다가오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들 뭐랄까요, 패권 경쟁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재가 거의 보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종합적인 의견인 거죠. 예. 일단 시민들에게 우리 살림살이에서 최근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는 이제 물가, 금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겨우 3%대에서 맞긴 했는데 그걸 이제 정부 목표는 이제 20%대로 낮추려고 해요. 근데 그건 희망적인 거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3%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 금리도 다 내리길 바라고 있지만 이게 물가가 바로 직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또 이제 자금 경색이 생기니까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또 그 경제는 더 악화될 테고요. 그렇다고 내리려고 보면 그러면 또 이제 물가가 또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그 미국의 지금 금리도 보면은 지금
그 FOMC 여기 회의에서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마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을 거고요. 예. 아마 그러니까 하반기에 조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제 암시만 하고 있고, 근데 미국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이 안 내리면 우리도 내릴 수 없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그 기관들은 하반기에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하반기에 내린다고 해도 이 미국이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리지 않는 그러기 이상은 쉽지 않아요. 예. 네, 또 그 상황도 어려울 것 같아서 미국 그러면- 인플레 예.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음. 미국도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금리도 교수님 전망하시기에는 상당 기간 그죠. 이어질 7, 거라고 보십니까? 8월까지는 최소한 갈 겁니다. 네. 네. 예. 가정 경제가 쉽지 않겠군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요. 예. 지금 서민들이 제일 걱정인 게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예, 예. 가계부채가 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GDP하고 거의 맞먹는 구조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거 이자율도 지금 높은 상태에서 그 서민들이 그 담보대출 안 받은 집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다 이자 감면하고 예.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급여는 또 잘 안 오르잖아요.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니까 지출이나 소비는 줄일 수밖에 지출 소비 줄여들고, 그러면 경제가 또 위축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헤어나기가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한 역시, 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예.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던 이 윤석열 정부의 일기 경제팀이 이제 물러나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키를 잡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 기대하십니까? 근데 여기가 좀 재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뭐 계속 저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를 살리는 게 시장 자체도 힘들고 뭐 세계 경제도 지금 경색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들이 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그러려면 정부 지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 경제적 어려운 거를 국민한테 전가한 꼴이거든요. 그 미국도 보면은 그 개인들이 지금 그나마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게 개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 저축률도 괜찮다고 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하고 거의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는 계속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세입이 줄잖아요. 그리고 수출도 줄어드니까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걸 국민들이 같이 다 떠안아야 되고 가계부채는 늘고 그럼 소비는 줄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 상황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요. 그렇죠. 그 작년에만 100억 달러가 그 적자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 중국 수출이 30년 이상 동안 우리가 적자 난 적이 없었는데 예.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호전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교수님 주장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쓸 돈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쵸.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군요. 그거를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야 국내 경제도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예.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활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재투자할 것이고, 그럼 일자리도 생기면서 또 국민소득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은 다시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고리를 올해 이 새 경제팀이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힘든 고리를 끌어내는 역할, 좀 그쵸. 확대 재정을 하는 역할을 좀 그렇죠.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그러니까 뭐 긴축하는 네. 거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가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그거 뭐 R&D 예산 뭐 여러 가지 예산 다 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이라도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좀 새 경제팀은
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예. 예, 전체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좀 이렇게 물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새 경제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경제팀에 대한 당부와 제안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2024년 바른경제의 첫 시간인데 끝으로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철 교수님과 함께한 바른경제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코너가요. 저희 5시 엔데세난 프로그램의 2018년 10월의 첫 방송 때부터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예. 네, 함께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작진으로서 또 진행자로서 이제 교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경제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죠? 네, 전공하지 않은 사람 어려운데 그 어려운 내용을 또 쉽게 하지만 분명히 쓴소리며 당부의 말씀은 또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경제 뉴스 가운데 좀 잘못된 것들 이런 거를 바로잡고자 이 코너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쵸. 출발한 거죠. 예. 저도 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자, 바른경제, 새해 경제 전망하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눴고요. 5년 넘는 시간 이 코너 함께해 주신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추진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2256번